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망하는 배움을 즐기는 당신,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파헤쳐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자료는 평소 저희가 다루던 논문이나 기사와는 결이 좀 달라요. 2026년 1월 1일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천공이라는 강연자의 강연 녹취록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출발점과 도착점의 그 엄청난 낙차 때문이거든요.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시작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흔히 들을 법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질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들이대는 이중잣대에 대한 서운함.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거나 들어봤을 법한 아주 흔한 갈등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지극히 사적인 고부 갈등 질문이 어떻게 자녀 양육의 철학을 거쳐서 나중에는 글로벌 대기업 총수의 리더십, 심지어 인류애적 비전으로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 녹취록의 서사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일상적인 갈등에서 누가 맞고 틀리냐, 이런 표면적인 잘잘못을 가리는 데는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원리, 그리고 성장의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관계의 법칙들을 객관적으로 해체해 볼 텐데요. 청취자님도 들으시면서 이 프레임이 현대사회의 리더십이나 내 삶에 어떻게 대입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진정한 배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행위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잘해준다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다이아 반지를 사주거나 더 좋은 집을 사주거나 물질적인 제공을 아끼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그게 결코 진정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직 서로 의논해서 완벽하게 오케이 한 것, 그러니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을 행하는 게 진짜 잘해주는 거라는 거죠. 합의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물질적 제공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건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선 설정, 즉 바운더리 세팅을 의미하거든요. 바운더리 세팅이요? 네, 상대방의 요구를 깊은 합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상대의 의존성이나 나쁜 근성을 키워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논 없이 베푼 일방적인 호의는 끝이 좋지 않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합의와 독립의 논리가 30대의 삶으로 확장될 때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강연자가 아주 자극적이고 단호한 비유를 사용하죠. 맞아요. 30대가 되면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완벽히 분리되어야 한다. 심지어 학고방, 그러니까 아주 작고 열악한 새방에 월세를 얻어 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의 살인적인 주거 비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타협 없는 선언이죠. 게다가 부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절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부모에게 그걸 가져가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기 자식 편을 들게 되고 험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게 된다는 철칙이죠. 청취자님도 혹시 부부나 연인 간의 다툼을 제3자나 부모님에게 끌고 갔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네, 다들 뜨끔하실 텐데요. 자신들의 문제는 철저히 자신들끼리 연구하고 의논해서 풀어야 한다는 성인의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인에게 엄격한 독립을 요구하는 철학이 아이들의 양육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자료가 참 구조적인 게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아예 인간의 성장 주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도식화해버립니다. 이른바 3, 7은 22일 법칙이죠. 성장기를 7년 단위로 나누어서 부모의 개입 비율을 수학 공식처럼 제시했어요. 0세부터 7세까지는 부모가 100% 이끌어줘야 하는 시기다.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7세부터 14세까지는 비율이 급격히 달라져요. 네, 100% 끌고 가는 게 아니라 30%를 의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등장하죠. 7세 무렵부터는 타협과 논의가 양육의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강연자는 이 30% 의논 과정을 생략했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을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이가 이른바 곤조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맞아요. 나쁜 고집. 부모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며 통제하려 들면 반발심이 생기고 통제력을 잃은 부모는 결국 머슴처럼 아이 가방이나 들고 쫓아다니는 신세가 된다. 이 대목은 묘하게 현실적이고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나 일방통행이 관계 역전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은유입니다. 그리고 14세부터 21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의논의 비율이 무려 70%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호 완벽하게 허락이 떨어지는 것만 해야 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강연자는 여기서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를 명백한 월권이라고 규정해요. 자식에 대한 통제를 월권으로 본다는 건 엄청난 프레임 전환입니다. 혈육 인연을 내가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 온전히 키워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인연으로 해석하는 거죠. 부모의 월권은 결국 자식을 망치고 그 벌은 부모 자신이 받는다는 무거운 통찰을 던집니다. 청취자님이 평소 가지고 계시던 가족관이나 교육관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의무의 대상이라는 관점. 이렇게 21세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강연의 무대는 이제 가정에서 사회로 훌쩍 확장됩니다. 21세부터 29세까지는 사회와 서로 주고받으며 의논하는 시기라고 규정하죠. 그리고 대망의 3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모와 의논하는 단계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때부터는 내 인생을 이끌어줄 조력자, 바로 사회 멘토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계급도를 흥미롭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텍스트만의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 멘토, 책사, 그리고 스승입니다. 이 4가지 단계의 차이를 짚어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선생과 멘토의 차이. 강연자는 선생을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재주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정의하죠. 반면 멘토는 그런 기본적인 걸 넘어서 인생의 방향성을 의논하는 한 단계 높은 조력자도요. 이건 청취자님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당신의 삶에는 지금 선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멘토가 필요한가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인 책사와 스승에 있습니다. 기업인이나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거대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책사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었던 것처럼요. 녹취록에 묘사된 책사의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드러운 조언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냉혹하고 계산적인 권력 설계자에 가깝죠. 맞아요. 자연과 하늘의 이치를 읽어내고 주군을 위해서라면 적들을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제거해서 지도자의 힘을 압도적으로 키워주는 역할. 감정적인 타협 없이 오직 권력을 쟁취하게 돕는 아주 냉혹한 조력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는 책사의 명확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책사는 지도자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베어내면 성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성장하고 힘을 갖춘 지도자가 만인에게 덕이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스승은 책사처럼 특정 주군에게 종속되거나 권력을 다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힘을 갖춘 리더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 빛이 나지 않는지 일깨워주고 인류를 위해 이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궁극의 안내자죠. 책사가 내 편을 키우기 위해 남을 베어내는 검이라면 스승은 만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을 비추는 등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화자는 지도자가 스승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되면 그 주변 만인들이 득을 보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인을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을 때 쏟아지는 존경을 진정한 성공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리더십의 본질까지 이어지더니 이 철학은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강연자는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아주 도전적인 진단을 내리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돈은 참 잘 벌지만 유독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배척당하고 결국 쫓겨나 철수하는 뼈아픈 현실을 겪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돈이나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세계 시장에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 결국 진출한 국가와 인류에게 득이 되는 빛나는 활동을 통해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의 비유가 등장하죠. 네, 국가대표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을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박수를 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업 총수가 국제사회에서 이타적인 활동으로 존경받을 때 국민의 에너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기업을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비전입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훌쩍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과 인류애의 문제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피날레, 강연자 천공, 본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선언이 텍스트의 구조상 아주 강력한 장치로 작용하죠. 본인이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은 백지 상태의 수행자지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인류 사회에서 빛나게 살 수 있도록 궁극의 답을 제시할 스승으로 이 땅에 왔다고 스스로를 못 박으며 끝을 맺습니다. 누군가를 모시는 책사가 아니라 모두를 이끄는 스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철저하게 세속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가장 세속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이끌겠다는 모순적이면서도 강렬한 선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거대한 여정, 한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서운함에서 출발해 갈등 해결의 본질, 자녀 양육의 3단계 법칙, 그리고 책사와 스승의 차이를 거쳐 글로벌 리더십의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물질적 제공이나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진정한 합의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철저한 의사결정권 분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단순한 성장을 넘어 만인을 이롭게 하여 존경받는 빛이 되어야 하는 철학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나와 깊은 합의점을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또 나를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켜줄 진짜 멘토나 스승은 존재하는지 되짚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텍스트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님,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묵직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강연자는 진정한 성공이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만인에게 득이 되어 존경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 극대화와 무한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설계된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적을 파괴하고 짓밟는 책사의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보편적 이타주의를 추구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 쌓아 올렸던 기존의 그 냉혹한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허물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모순된 고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통찰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해체한 이 논리들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광맥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지적 탐구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